어디서 근본도 없는 장애인 집구석이 감히 우리 집안을 넘가! 상견례 자리 예비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탄 제 아버지의 얼굴에 차가운 얼음물을 거칠게 끼얹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셨죠. 그 끔찍한 수모를 당하고도 아버지는 단 한마디 화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젖은 수건을 반듯하게 접어 내려놓으며 낮게 읊조리셨죠. 이 빚은 머지않아 꼭 갚아드리도록 하지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굴에 물을 끼얹은 이 휠체어 탄 남자가 며칠 뒤 자신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거대한 심연의 지배자였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좀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황혼의 다이어리 지금 펼쳐봅니다. 부산 광안대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수영구의 한적한 언덕배기. 그곳에는 간판조차 제대로 걸려있지 않은 최고급 한정식당 수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아니 안다고 해도 최소 석 달 전에는 연주를 동원해 예약을 걸어야 겨우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 부산 정재계 인사들의 은밀한 성지죠. 수십 년 된 적송들이 기와 지붕을 호위하듯 둘러싼 마당에는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소량이 흩날렸어요. 하지만 오늘 가장 안쪽에 위치한 특실 매화방의 공기는 그 소량이 무색할 만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준혁아,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최고급 다다미 위 상석에 앉은 오복내가 신경질적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1,000만 원을 혹기하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서늘한 빛을 뿜어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틈없는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는 오늘 이 상견례 자리가 못내 불쾌한 듯 연신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집안 여우한테 홀려서는 중견기업이긴 해도 우리 동성건설 부산 바닥에서 이름 대면 다 아는 집안이야. 네가 번듯한 대기업 명함까지 달고 있는데 굳이 호라비 밑에서 큰 흠집 있는 애를 만나야 해? 그냥 돈 좀 쥐어주고 떼내라니까. 엄마 제발이요. 서윤이 곧 도착할 시간이에요. 흠집이라니요. 서윤이 일도 잘하고 얼마나 바른 앤데. 준혁은 식은땀을 닦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그였지만 평생 어머니의 치마폭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온실 속 화초나 다름없었죠. 그의 곁에 앉은 아버지 권기출은 쯧쯧 혀를 차며 휴대전화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 급이 맞아야 대화가 통하고 혼사가 오가는 거지. 오늘 내가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준 건 그냥 네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확실하게 떼어내려 온 거다. 알겠냐? 오복내와 권기출 두 사람의 머릿속에 서윤은 그저 운 좋게 번듯한 아들을 물어 신분 상승을 노리는 가난하고 독한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 오만함이 곧 자신들을 끔찍한 심연으로 끌고 들어갈 동아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같은 시각 식당 앞 좁은 골목으로 검은색 벤츠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서윤이 먼저 내렸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익숙한 솜씨로 트렁크에서 접힌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찰칵. 금속 프레임을 펼치고 바퀴를 고정하는 손길은 늘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서윤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 강태중이 천천히 몸을 움직여 휠체어로 옮겨 탔습니다. 무릎 아래가 텅 빈 채 바지 밑단이 허전하게 접혀 있었죠. 15년 전
거대한 태풍 속에서 침몰하는 배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다 잃은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지만 세속의 잔인한 시선 앞에서는 늘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아버지는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아빠, 넥타이가 좀 비뚤어졌네. 서윤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다가가 아버지의 짙은 네이비색 슈트깃을 매만졌습니다.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수수한 옷이었지만 사실 그 슈트는 이탈리아의 장인이 강태중의 체형에 맞춰 한 땀 한 땀 지어낸 최고급 비스포크 슈트였어요. 물론 서윤은 아버지가 그저 딸의 상견례를 위해 무리해서 맞춤 정장을 한 벌 하셨으려니 생각하고 있었죠. 강태중은 딸의 가늘게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크고 거친 손으로 다정히 덮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따뜻한 손이었어요. 괜찮다. 넌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뻐. 쫄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라. 우리 딸 아무나 못 데려간다. 아버지가 씩 웃어 보이자 서윤도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풀고 마주 웃었습니다. 응, 고마워 아빠. 서윤이 휠체어 손잡이를 쥐고 식당 안채로 향하는 길. 바퀴가 자갈밭을 지나 다듬어진 판석 위로 올라섰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답게 보였을 고풍스러운 한옥의 풍경이 오늘따라 서윤에게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어요. 어서 오십시오. 매화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미닫이 문 앞에 다다르자 서윤은 다시 한번 침을 꿀꺽 삼켰죠. 드르륵. 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가 다다미의 향을 뚫고 훅 끼쳐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입구 쪽을 노려보던 오복래의 시선이 서윤의 얼굴을 지나 그 아래 강태중이 타고 있는 휠체어 바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오복래의 얼굴에서 억지로 꾸며내고 있던 알량한 미소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형광등 전원이 팍 나가버린 것처럼 표정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턱을 치켜든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저기요. 그쪽이 강서윤이 아버지 되는 사람. 맞아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멸이자 선을 긋는 칼날이었습니다. 동장군보다 매서운 오만의 폭력이 매화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애비 맞냐고요? 그 한마디에 매화방 안의 시간은 거짓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오복내에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보다 불쾌감이 훨씬 더 짙게 배어 있었죠.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수프에 파리가 빠진 것을 발견한 귀부인처럼 그녀의 눈빛은 강태중의 텅 빈 바지 밑단에 머문 채 노골적으로 경멸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휠체어 손잡이를 쥔 채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아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의 가족에게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강태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토닥인 뒤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려 테이블 앞 빈자리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덤덤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윤이 애비 강태중입니다. 정중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오복래는 눈을 내리깔고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란 듯이 코끝을 찡그리며 곁에 선 직원에게 손짓을 하죠. 여기요, 창문 좀 열어요. 방에서 웬 퀴퀴한 병원 냄새 같은 게 나네. 밥맛 떨어지게.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테이블 아래로 서윤의 손목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참으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그때 권기출이 헛기침을 하며 테이블 위로 몸을 쓱 내밀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보던 주식창을 끄고는 거만한 표정으로 강태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사람 사는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 몸이 불편하신 건 유감입니다만. 이보시오, 강 선생. 우리도 바쁜 사람들인데 빙빙 돌리지 말고 본론부터 합시다. 우리 준혁이 대개 따님하고는 격이 안 맞아요. 아시지 않소? 격이라 하심은. 거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권기출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우리 동성건설 지금 광극 공사 쓸어 담으면서 상장 준비 중인 알짜배기 기업이요. 며느리 자리엔 최소한 병원장 딸이나 판검사 집안 여식을 앉혀도 모자랄 판인데 어디서 근본도 없이 그것도 몸까지 성취하는 호라비 밑에서 자란 애를 들이겠단 말이요. 나중에 우리 준혁이 발목이나 안 잡으면 다행이지. 권기출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그야말로 날선 비수나 다름없었어요. 오복내가 쐐기를 박듯 명품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쓱 봉투가 강태중의 찻잔 앞에 멈췄죠. 서윤이가 우리 아들 만나면서 헛바람 든 건 알겠는데 이쯤에서 주제 파악하고 떨어지세요.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 넣었습니다. 댁들 수준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일 테니 이거 받고 조용히 인연 끊으시죠. 서윤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준혁을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 우리 아빠한테 이러지 말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달라고. 하지만 준혁은 시선을 피한 채 냅킨만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하잖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윤과 그녀의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태도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 비겁한 침묵이 서윤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중이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오복내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그럼 그렇지. 가난한 것들은 돈 냄새만 맡아도 꼬리를 내린다니까. 하지만 강태중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오복내의 앞으로 다시 툭 던져버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돈 자랑은 딴 데 가서 하시지요. 강태중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당신들의 그 알량한 돈 몇 푼으로 평가받을 물건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연을 논하는 자리에 나와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하는 천박한 집안이라면 우리 쪽에서도 사양하겠습니다. 천박한 집안. 그 단어가 오복내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평생 졸부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녀에게 휠체어에 앉은 볼품없는 사내가 날린 그 한마디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죠. 이게 미쳤나? 어디서 감히 가르치려 들어. 순간 이성을 잃은 오복내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얼음물 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강태중의 얼굴을 향해 그 물을 거칠게 끼얹어 버렸어요. 착! 경쾌해야 할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강태중의 이마를 때리고 콧등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하얀 셔츠를 차갑게 적셨습니다. 투명한 얼음 조각들이 그의 무릎 위로 툭툭 떨어졌어요. 식당 안의 시간이 완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직원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고 권기출조차 아내의 돌발 행동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그 숨막히는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테이블에 냅킨을 뽑아 아버지의 얼굴을 닦으려 했어요. 손이 미친 듯이 벌벌 떨렸습니다. 준혁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서윤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요즘 갱년기라 좀 예민하셔서 그래. 네가 좀 참아. 일단 진정하고 참으라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갱년기 핑계를 대며 참으라고. 서윤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준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어요. 팅그르륵. 반지가 준혁의 가슴팍을 맞고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준혁 씨, 아니, 넌 이제 준혁 씨도 아니지. 넌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 넌 평생 내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덜 떨어진 마마보이로 살아. 파온이야, 이 비겁한 새끼야. 도끼 품은 서윤의 선언에 준혁은 넋을 잃고 멍하니 섰죠. 그 난장판 속에서도 강태중은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몸을 떠는 것도 아니었고 모멸감에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을 뿐입니다. 놀라 사색이 된 직원이 다급하게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내밀었습니다. 강태중은 고맙습니다라고 작게 속삭인 뒤 수건을 받아들었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갈한 동작으로 이마와 뺨에 흐르는 물기를 닦아냈어요. 젖은 셔츠의 깃을 정돈하고 턱 밑에 맺힌 마지막 물방울까지 닦아낸 뒤 수건을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접어 테이블 한 구석에 조용히 올려두었죠. 그 일련의 동작은 너무도 침착하고 기품이 넘쳐서 오히려 물을 뿌린 오복내가 흠칫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마치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들켜버린 것 같은 기이한 공포감. 오복내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함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태중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그의 눈동자는 깊고 아득한 심해 같았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차례로 응시한 뒤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식사 아주 잘했습니다. 이 빚은 머지않아 꼭 갚아드리도록 하지요. 그 말을 끝으로 강태중은 스스로 휠체어의 바퀴를 굴려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윤이 말없이 뒤에서 손잡이를 잡고 방을 나섰죠. 미닫이 문이 드르륵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미련 없이 수련을 떠났습니다. 매화방 안에는 남겨진 세 사람의 찝찝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권기출은 헛기침을 하며 떨어진 돈 봉투를 챙겼고 오복내는 괜스레 목소리를 높였죠.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잘됐네. 이참에 저런 근본 없는 집안이랑 싹 인연 끊은 줄 알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전 휠체어를 타고 나간 그 사내가 영남권 물류와 금융을 거미줄처럼 장악하고 있는 한성해운 물류그룹의 진짜 주인이자 동성건설의 명줄을 쥐고 있는 심연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완벽한 파멸의 타이머는 바닥에 떨어진 얼음물이 녹기도 전에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의 무거운 나무 대문을 등지고 골목으로 빠져나오자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코끝을 맴도는 소나무 향기가 오히려 서윤의 억눌렸던 감정을 툭 건드리고 말았죠. 자갈밭을 지나던 휠체어 바퀴가 멈춰섰습니다. 더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힘이 없다는 듯 서윤의 무릎이 바닥으로 꺾이고 말았어요.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흐흑흑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짐승처럼 앓는 소리만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적시던 그 차가운 얼음물, 사람을 벌레 보듯 하던 오복내의 경멸 어린 시선, 가리고 끝까지 비겁했던 준혁의 침묵. 그 모든 파편들이 서윤의 심장에 박혀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있었죠. 무엇보다 서윤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건 죄책감이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명예롭게 살아온 아버지가 고작 딸의 남자친구 집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쓰레기 같은 모욕을 당해야 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눈이 멀어서, 내가 바보 같아서 우리 아빠한테 그런 꼴을 겪게 했어. 으흐흑. 강태중은 휠체어 브레이크를 걸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우는 딸의 가녀린 어깨를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서윤아, 고개 들어라. 다정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죠. 서윤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자 강태중은 방금 전 수모를 겪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때론 비싼 수업료가 필요한 법이야. 오늘 아빠는 물 한 컵으로 아주 싸게 내 귀한 딸을 진흙탕에서 건져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지. 하지만 아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두고 오면 그만이다. 마음에 담아둘 것 없어. 알겠니? 강태중은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서윤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추슬렀어요. 골목 어귀에는 이미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마이바흐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췄습니다. 한성그룹의 전속 운전기사인 최 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죠. 최 기사는 강태중의 젖은 셔츠를 보고 눈빛이 매섭게 변했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다물고 강태중이 차에 오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마이바흐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광안대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윤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혼자 실컷 울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강태중은 가만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딸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그 짧은 순간 강태중의 온화했던 눈빛은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돌변했습니다. 다정했던 아버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십만 톤의 거대한 파도를 맨몸으로 가르던 심연의 지배자 영남권 물류와 금융을 거미줄처럼 틀어진 한성해운 물류그룹 이사장의 냉혹한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그의 눈동자는 폭풍 전야의 먹구름처럼 검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강태중은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셔츠의 깃을 한번 쓸어내리더니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단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준영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한성그룹의 실질적인 행동대장이자 전략기획실을 총괄하는 이준영 실장이었어요. 그는 강태중이 해양경찰 구조대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후배이자 강태중이 두 다리를 잃고 기업을 일굴 때 가장 선봉에서 칼을 휘둘렀던 충직한 사냥개였죠. 이 실장, 강태중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한여름에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만큼 뼛속까지 차가운 어조였어요. 이준영은 즉각 목소리만으로도 주군의 심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동성건설, 권기출 일가. 단 9글자.
하지만 그 이름이 강태중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준영의 눈빛도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최근 부산신항 인프라 하도급을 따내며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견 건설사입니다. 우리 재단과 연계된 물류 컨소시엄 쪽에 줄을 대려고 안달이 나 있는 상태죠. 상세한 파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견례가 잡힌 순간부터 이준영은 이미 동성건설의 재무제표부터 권기출에 숨겨진 비자금 내역까지 탈탈 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강태중이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피라미 기업이었지만 만약을 대비한 것이었죠. 강태중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부산항의 크레인 불빛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컨소시엄과 연결된 수주 물량이 전체 매출의 60%가 넘는다고 했지. 정확히 68%입니다. 게다가 무리한 확장 탓에 현금 흐름이 막혀서 H은행을 통해 PF 대출 500억을 끌어다 쓴 상태입니다. 그 대출 만기일이 다음 달이고요. 그래. 강태중은 손가락으로 가죽 시트를 톡톡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미 동성건설의 해체 작업을 설계하고 있었죠. 내일 아침 8시 관련 팀장들 전원 소집해라. 알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어떻게 내릴까요? 강태중의 눈가에 서늘한 호를 그리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불법은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시장의 원칙과 자본의 룰 안에서만 움직인다. 동성건설이 진행 중인 모든 수주, 자재 공급망, 그리고 돈줄 한날 한시에 전부 끊어버려. 단 1원의 숨통도 남기지 마라. 그들이 쥐고 있는 모든 자산을 0으로 만들어 바닥에 바닥까지 떨어져서 자신들이 누굴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준영은 강태중이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분노를 담아 특정 기업의 살해 지시를 내리는 것을 10수년 만에 처음 보았어요. 강태중은 늘 이성적이고 차가운 승부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준영은 묻지 않았습니다. 주군이 칼을 뽑았다면 사냥개는 그저 적의 목줄을 물어뜯으면 그만이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완벽한 계획을 브리핑에 올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태중은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얼음물을 뒤집어 쓰던 그 찰나의 순간 딸의 비명소리 그리고 오복내에 찢어질 듯 천박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격을 나눈다고 했나? 좋다. 너희가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맹신하는 그 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같은 시각 부산 해운대의 최고급 라운지 바에서 양주를 기울이던 권기출은 갑자기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함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우,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창문 좀 닫아. 그는 애꿎은 종업원에게 호통을 쳤지만 그 한기가 열린 창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턱이 없었죠. 그건 아주 멀리서 거대한 심연의 쓰나미가 그들의 알량한 모래성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며 만들어내는 파동이었습니다.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0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각이었지만 부산항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성해운 물류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은 이미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을 빙 둘러앉은 12명의 남녀. 그들은 한성그룹을 움직이는 핵심 브레인들이자 각 계열사의 전략을 총괄하는 팀장급 임원들이었죠. 평소라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 임원회의에서나 얼굴을 마주할 법한 거물들이
이준영 기획실장의 긴급 호출을 받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어요. 누구 하나 헛기침조차 하지 못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준영 실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기업 하나의 재무제표와 조직도가 떠올랐습니다. 동성건설 대표이사 권기출. 이준영이 안경을 지그시 치켜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죠. 간단히 브리핑하겠습니다. 타깃은 동성건설. 지시하신 분은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이라는 단어 세 글자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임원들의 등줄기가 꼿꼿해졌습니다. 한성그룹에서 강태중 이사장이 직접 특정 기업을 콕 집어 타깃으로 삼은 것은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본주의의 룰에 따라 이 회사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는 것. 데드라인은 정확히 14일입니다. 재무팀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동성건설은 최근 부산신항 배우단지 하도급을 따내며 나름대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 중견입니다. 14일 만에 부도를 내려면 핀셋으로 급소만 찔러야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준영이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했어요. 붉은색 선들이 동성건설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인포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동성건설 매출의 68%가 우리 한성재단 산하항만 네트워크 인프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격점, 발주처 압박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로 한성 산하 모든 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파트너사, 이미지, 리스크 점검 공문을 하달하세요. 동성건설의 하도급 자격심사를 무기한 보류하고 진행 중인 계약은 규정 내에서 전면 재검토합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규정과 납기 지연 조항을 철저하게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준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자재 공급망 차단입니다. 동성이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영남권 주요 철근, 시멘트 공급업체 대표들에게 연락하세요. 우리 한성이 진행할 차기 메가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명단에 그쪽 이름들을 올려두겠다고. 대신 동성 쪽 납품 단가는 오늘부로 300% 이상 올리거나 납기를 지연시키라고 하십시오.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단가 인상으로 포장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업총괄 본부장이 차갑게 웃으며 거들었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이준영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동성은 무리한 몸집 불리기로 현재 H은행에서 500억 원 규모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끌어다 쓴 상태입니다. 만기가 다음 달이죠. H은행 부행장, 우리 한성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사모펀드 출신입니다. 당장 전화해서 동성의 대출 만기 연장 심사를 부결시키라고 하십시오.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짧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발주가 끊기고 자재가 막힌 상태에서 은행에 돈줄까지 끊긴다? 그것은 건설사에게 곧 즉각적인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수주, 자재, 금융. 이 3WAY 콤보가 동시에 들어가면 동성건설은 정확히 열흘 뒤부터 어음을 막지 못해 무너질 겁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포식자가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하는지 그 잔혹하고도 정교한 학살의 레시피가 방금 완성된 참이었으니까요.
그럼 작전 개시하십시오. 이준영의 서늘한 명령과 함께 거대한 쓰나미가 소리 없이 동성건설을 향해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비린내 나는 비즈니스 학살이 기획되던 여의도와는 대조적으로 강태중의 집 부엌에서는 아주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쓰러져 잠들었던 서윤이 뒤척이며 눈을 떴어요. 퉁퉁 부은 눈꺼풀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멍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서윤의 코끝에 진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국물 냄새가 닿았습니다. 이 냄새는? 발을 질질 끌며 부엌으로 향한 서윤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쳐드는 넓은 주방.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른 채 가스레인지 앞에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곱게 다져진 소고기가 놓여 있었고 냄비 안에서는 푸릇푸릇한 미역이 뽀얀 국물과 함께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미역국이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뒤부터 아버지가 서윤의 생일마다 혹은 서윤이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 알아누울 때마다 손수 끓여주시던 바로 그 미역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생일도 아닌데. 아빠. 잠긴 목소리로 서윤이 부르자 강태중이 국자로 간을 보려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퉁퉁 부은 얼굴을 본 강태중의 눈빛이 한순간 아프게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덤덤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일어났냐? 가서 세수하고 와라. 밥 다 됐다. 서윤은 식탁 의자를 빼고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곧이어 아버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한가득 담긴 미역국을 서윤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잘 구워진 가자미 구이도 한 마리 놓였죠. 먹어. 고기 듬뿍 넣었다. 서윤은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깊고 진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 그 맛이 혀끝에 닿는 순간 어젯밤에서 억눌렀던 설움이 다시금 왈칵 밀려 올라왔어요. 서윤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미역국 위로 동그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되는데. 서윤이 숟가락을 쥔 채 훌쩍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눈이 삐었었나 봐. 그렇게 못된 사람들인 줄도 모르고 아빠한테 그런 상처를 주게 만들고 나는 진짜 불효녀야. 서윤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자 강태중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자미의 가장 부드러운 몸통살을 정성스레 발라내어 서윤의 밥그릇 위에 툭 올려주었어요. 밥 먹어. 아빠. 울더라도 밥은 든든히 먹고 울어. 밥심이 있어야 슬픔도 이겨내는 거다. 우리 예쁜 딸 얼굴 반쪽 되겠네. 어서 먹어라. 아버지는 어젯밤의 모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윤을 탓하지도 그 집안을 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가시를 발라 숟가락에 생선살을 얹어줄 뿐이었죠. 그 어설프고 묵묵한 위로가 그 어떤 백마디의 말보다 서윤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콧물과 섞여 범벅이 된 얼굴로 꾸역꾸역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맛 맛있어. 그래, 천천히 먹어. 채알라. 강태중은 휠체어에 앉은 채 밥을 먹는 딸의 정수리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이준영 실장에게 살해 지시를 내리던 그 서늘하고 잔혹했던 포식자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평범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피눈물로 환산되어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후 2시 동성건설 사장실. 권기출은 가죽 소파에 길게 누워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상견례를 시원하게 파토내고 기분이 좋아진 오복내와 함께 고급 양주를 들이부은 탓에 지독한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죠. 아, 머리야. 김비서, 꿀물 좀 타와. 그때 비서실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류철을 들고 사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자식이 노크도 없이 들어오고 지랄이야? 꿀물 가져오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부산신항 물류단지 하도급 건으로 발주처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권기출이 짜증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공문? 내일 모레 착공인데 무슨 공문? 잔금 입금한데? 비서실장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동성건설과의 계약 갱신 및 착공 승인을 전면 보류한답니다. 사유는 파트너사 이미지 리스크 점검 및 안전 규정 미달 우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시? 미친 거 아니야? 계약서에 도장 찍은 지가 언젠데. 권기출이 서류를 빼앗아 들고 길길이 날뛰려는 찰나 사장실 책상 위에 놓인 유선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서가 얼결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동성건설 비서실입니까? 네. 자재단가를요? 300% 나요. 아니, 김 사장님.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딨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를 든 비서의 얼굴이 이제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권기출의 귓가로 어젯밤 수련에서 강태중이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어요. 오늘 식사 아주 잘했습니다. 이 빚은 머지않아 꼭 갚아드리도록 하지요. 권기출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그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채 깨닫기도 전에 동성건설의 사장실 전화기는 미친 듯이 연달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걸려온 파멸의 교향곡이었습니다. 동성건설 사장실 전화기가 불이 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오복래는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한 자신의 최고급 수입 가구 및 인테리어 쇼룸에서 여유롭게 홍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이탈리아제 소파 어제 들여온 신상품인데 앉아보시겠어요? 오복래는 단골 VIP 고객인 병원장 사모님을 응대하며 특유의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젯밤 눈엣 가시 같았던 서윤을 시원하게 쳐냈다는 생각에 그녀의 기분은 하늘을 찌를 듯 가벼웠죠. 아유, 말도 마요. 우리 준혁이가 하도 착해 빠져서 어디서 근본도 없는 장애인 집안 딸내미한테 홀려가지고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아주 물벼락을 쳐서 쫓아냈지 뭐예요. 어머 세상에. 사모님 진짜 속 시원하셨겠다. 그런 애들은 처음부터 길을 팍 꺾어놔야 해요. 내 말이요. 어디 감히 우리 동성건설 며느리 자리를 넘봐? 언감생심이지. 오복래가 찻잔을 들며 호호 웃는 순간 쇼룸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 2명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사색이 되어 있었죠. 어머, 이거 진짜 우리 사장님 아니야? 맞아. 옷도 어제 입고 가신 거잖아. 세상에, 저 할아버지 다리도 없으신데 저렇게 물을 미쳤나 봐.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눈치챈 오복래가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일 안 하고 뭐하니? 쑥덕거리지 말고 가서 창틀 먼지나 닦아. 사장님 저기 이거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매니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련식당 물벼락 갑질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상견례 이틀 뒤 옆 테이블 방에 앉아있던 손님이 미닫이문 틈새로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맘카페에 조그맣게 올라왔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편집되어 유튜브와 틱톡 등 대형 플랫폼으로 퍼져나간 것이었죠. 영상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오복래의 표독스러운 얼굴, 얼음물이 강태중의 얼굴을 강타하는 순간의 끔찍한 파열음, 서윤의 비명소리와 파혼을 선언하며 반지를 던지는 통쾌한 장면까지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강태중의 태도였습니다. 얼굴에 물을 뒤집어 쓰고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조용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는 그 압도적인 평정심. 서두르지 않고 수건을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접어 테이블 가장자리에 올려놓는 그 고결한 동작은 오히려 무너뜨리려 했던 오복래의 천박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모욕당한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단단해서 모욕한 사람의 바닥이 투명하게 보인다. 어느 누리꾼이 남긴 베스트 댓글이었습니다. 영상은 업로드단 4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하며 전국을 뒤집어 놓았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오복래와 동성건설에 대한 분노의 글이 도배되었고 신상 털기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찍어서 올려. 오복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빼액 소리를 지르며 매니저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와장창 액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VIP 고객이었던 병원장 사모님은 헛기침을 하며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소파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녀는 도망치듯 쇼룸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장님, 쇼룸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실시간으로 수백 개씩 달리고 있어요. 평점 테러 때문에 벌써 별점 1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직원의 다급한 보고에 오복래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야, 당장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해서 명예훼손이랑 초상권 침해로 싹 다 고소해. 아주 합의금으로 혼주를 내줄 테니까. 그녀는 특유의 오만함으로 이 사태를 그저 배 아픈 서민들의 질투심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인터넷 불길이야 며칠 지나면 금방 꺼질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대중의 분노는 그녀의 알량한 쇼룸 평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동성건설 영업팀과 홍보팀 전화통에는 불이 났습니다. 평소라면 수주 현황이나 납기를 묻는 협력업체들의 전화였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기요, 인터넷에 도는 그 갑질 영상, 진짜 동성건설 사모님 맞습니까? 우리 회사가 동성이랑 하도급 맺고 있다고 맘카페에 소문나서 불매운동 당하게 생겼어요. 계약 당장 해지합시다. 협력업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권기출의 책상 위로 서류를 들고 뛰어들어왔던 비서실장의 보고대로 동성건설의 최대 캐시카우였던 부산신항 물류단지 하도급 계약이 전면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후 4시 동성건설이 독점 계약을 맺고 있던 영남권 최대 철근 공급업체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당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내일부로 귀사에 납품하는 자재 단가를 300% 인상하거나 납품을 무기한 중단하겠습니다. 권기출은 사장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계약 위반으로 당장 내용 증명 보내. 소송 걸어버리겠다고 해. 사장님, 소송으로 가면 우리가 집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에 공급자의 중대한 경영상 사유 발생 시 단가 조정 협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발주처 쪽 계약 보류도 영상 사태로 인한 파트너사 이미지 리스크 점검이라는 합법적인 조항을 내세우고 있어서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재무팀장이 눈앞이 캄캄해진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 뚫어. 철근 파는 데가 거기 한 군데야. 한 곳이 아닙니다. 대표님. 재무팀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시멘트, 골재, 심지어 현장 식당 업체들까지 줄줄이 계약 취소나 단가 인상을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위에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모든 업체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밀합니다. 권기출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곳이 흔들린다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의 숨통이 조여드는 이 상황은 명백한 타격이었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들의 목을 쥐고 천천히 숨통을 끊고 있다는 섬뜩한 직감이 권기출의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9시 진정한 사형 선고가 동성건설에 내려졌습니다. 주거래은행인 H은행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동성건설이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끌어다 쓴 500억 원 규모의 PF 대출. 그 만기 연장 심사가 부결되었다는 통보였죠. 대표님 죄송합니다. 본사 여신심사위원회 지침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외 이미지 훼손 및 현금 흐름 악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대출금 전액 500억 원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권기출의 손에서 수화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수주가 끊기고 자재 납품이 끊기고 이제는 돈줄까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500억? 평소라면 이리저리 돌려막기라도 했겠지만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에서 그 큰 돈을 일주일 만에 구할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권기출은 자신의 화려한 평창동 자택 거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님, 낙원 사장이요. 아, 저번에 선거 자금 보태드린 거 잊으셨어? 한 번만 다리 좀 놔주시오. 어이쿠, 권 사장님. 저 지금 회의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합니다. 끊습니다. 이 회장, 나야 권기출. 우리 그동안 형 동생 하던 사이 아닙니까? 자금 좀 융통해 주시면 이자 2배로 쳐서 갚을 테니 제발 한 번만. 권 사장, 지금 그쪽 회사 터진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미쳤다고 똥물에 발을 담급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쇼.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뚜뚜하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평소 술자리에서 호영호재하며 골프를 치던 정재계 인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권기출의 전화를 피하거나 매몰차게 끊어버렸죠. 권기출은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왔다고 믿었던 그 알량한 인맥과 관계들이 사실은 돈과 지위라는 모래성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던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오복내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다가와 권기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도도하고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쇼룸 앞에는 매일같이 시위대와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맘카페의 불매운동 여파로 손님은 완전히 끊겨 파리만 날리고 있었죠. 몰라, 이 여자야.
이게 다 당신이 그 잘난 주둥이 잘못 놀려서 벌어진 일 아니야. 어디서 감히 상견례 자리에서 물을 뿌려, 물을. 권기출이 오복내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준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파혼당한 충격과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쏟아지는 악플에 시달리던 그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준혁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오복내가 획 돌아보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헝클어진 머리 아래로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누구한테? 서윤이 아버지한테. 우리 진짜 큰 잘못을 한 거야. 그분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자. 그럼 서윤이가 혹시 용서해 줄지도 모르잖아. 잠깐의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복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가 그깟 장애인 호라비한테 왜 무릎을 꿇어? 그깟 인터넷 찌라시 영상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오복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알량한 자존심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여전히 남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죠. 준혁은 멍하니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뜻대로만 살아온 그는 이 거대한 파멸 앞에서도 스스로 무언가를 결단할 용기조차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권기출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래, 아직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았어. 권기출의 눈에 광기 어린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우리 동성건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발주처, 자재납품업체, 그리고 H은행까지 이 모든 곳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영남권 항만 물류인프라의 진짜 주인이자 황제. 한성해운 물류그룹의 이사장을 만나는 거야. 그게 누군데? 오복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어. 워낙 은둔형으로 활동하는 거물이라 재계에서도 그 사람 정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동성건설의 하도급 라인 상당 부분을 쥐고 있어. 그 사람 한 명만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면 지금 이 모든 사태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고. 권기출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내일 당장 한성그룹 본사로 쳐들어간다. 그 이사장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라도 어떻게든 숨통을 트이게 만들겠어. 세 사람은 그렇게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그 거대한 심연의 황제가 자신들이 며칠 전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벌레 취급했던 바로 그 휠체어의 사내 강태중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파멸을 향한 마지막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파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권기출은 피가 마르는 수소문 끝에 지금 이 모든 사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한성해운 물류그룹의 은둔형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영남권 해운 물류와 금융을 거미줄처럼 지배하는 황제. 동성건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H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항만, 물류단지, 하도급 보류, 심지어 자재 공급 업체들의 보이콧까지.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의 배후에 한성그룹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죠. 그래, 그 황제가 고개만 한번 끄덕여준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권기출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오복내 역시 며칠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화장기 없는 파리한 얼굴이었고 매일 쏟아지는 악플과 파혼의 충격으로 혼이 나간 준혁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 여의도에
우뚝 솟은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재계 순위 10위권에 드는 거대 그룹의 심장부가 일개 지방 중견 건설사 사장 가족에게 호락호락 문을 열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과의 면담은 사전 약속 없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돌아가십시오. 1층 로비의 보안 데스크.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동성건설 권기출 사장이요. 회장님 비서실에 연락 한 통만 넣어주쇼. 급한 생사가 달린 일이라고. 권기출이 언성을 높이며 명함을 들이밀었지만 보안 요원은 명함을 받지도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기업 대표님들이 약속 없이 찾아왔다 돌아가시는 곳입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아, 진짜 사람 하나 살려달라는데. 권기출이 삿대질을 하려 하자 곁에 있던 오복래가 다급히 그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여보, 참아. 여기서 난동 피우면 끝이야. 오복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안 요원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평생 남에게 머리 한번 숙여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죠. 저기요, 총각. 우리가 너무 절박해서 그래요. 회장님 출근하실 때 로비에서 잠깐 얼굴이라도 뵙게 해주면 안 될까요? 네, 부탁 좀 할게요. 하지만 한성그룹의 시스템은 철통 같았습니다. 회장 전용 지하 주차장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 로비에서는 회장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는 것이 보안 요원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화려한 대리석이 깔린 1층 로비 구석의 대기석 소파에 짐을 풀었습니다. 만나주실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겁니다. 권기출이 억지를 부렸죠. 그렇게 그들의 처절한 혹은 우스꽝스러운 로비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권기출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출입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복래는 수시로 1층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세수로 부은 눈을 달랬고 준혁은 근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삼각김밥을 사다 나르며 부모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지나가는 한성그룹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그들의 온몸에 꽂혔지만 버텨야만 했습니다. 둘째 날, 씻지도 못한 세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복래의 명품 원피스는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권기출의 턱에는 덥룩하게 수염이 자라올랐습니다. 아빠, 우리 그냥 가자. 어차피 안 만나주실 것 같은데. 준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권기출은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여기서 나가면 우리는 당장 길바닥에 놔앉는 거야. 내 놈이 그 잘난 계집애 하나 간수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오복래마저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성건설의 어업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 밤, 로비 소파에 웅크리고 선잠을 자던 세 사람에게 기적처럼 한성그룹 회장 비서실의 수석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권기출 사장님 되십니까? 권기출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네, 제가 권기출입니다. 내일 오전 9시 회장님께서 딱 10분 시간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늦지 않게 최상층으로 올라오십시오. 비서의 차가운 통보에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9시 세 사람은 안내를 받아 한성그룹 본사의 최고층 60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딩동.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최고급 카펫이 깔린 고요하고
웅장한 복도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복도 끝, 사람 키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양계형 문 앞. 비서가 부드럽게 문을 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들어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권기출이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밀었습니다. 문 너머로 펼쳐진 공간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여의도의 빌딩 숲과 굽이치는 한강, 그리고 저 멀리 구름 위로 솟은 타워들이 미니어처처럼 발 아래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거대한 창을 등지고 방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 가죽 의자에 깊숙이 앉아 등을 보인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권기출은 아직 회장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리듯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동성건설 권기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뒤이어 오복내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두 손을 모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동성건설 숨통만 트이게 해주시면 남은 평생 회장님 집 개처럼 기며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발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준영 역시 부모의 뒤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파들파들 떨고 있었죠. 방 안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세 사람의 비굴한 애원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 책상 뒤의 인물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비라, 낮고 서늘하며 기이할 정도로 낯익은 목소리가 넓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오복내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 분명 어디선가 들었던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쓱, 최고급 가죽 의자가 아주 천천히 방향을 틀어 세 사람을 향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의자가 완전히 돌아서고 역광 속에 가려져 있던 회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 오복내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두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고 얼굴의 핏기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며 완벽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권기출 역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가 호흡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준혁은 너무 놀란 나머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죠. 서윤 씨야, 아버지. 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토해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수천억의 자금을 굴리며 영남권 정재계를 뒤흔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자신들의 숨통을 틀어쥐고 단 며칠 만에 동성건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거대한 심연의 지배자. 그는 바로 며칠 전 허름한 휠체어를 타고 수련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왔던 사내. 오복내가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얼굴에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었던 바로 그 사내. 서윤의 아버지 강태중이었습니다. 강태중은 오늘 허름한 셔츠가 아닌 그의 위엄에 걸맞은 완벽한 핏의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한성그룹의 금배지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차가운 심에 같은 눈빛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조롱도 연민도 없는 그저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관찰하는 듯한 무기질적인 시선. 오복내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한성그룹에. 그녀의 머릿속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짓밟았던 가난하고 근본 없는 장애인이라 굳게 믿었던 그 사내가 사실은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신적인 존재였다는 끔찍한 진실. 어젯밤 거실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깟 장애인 호라비한테 왜 무릎을 꿇어? 우리가 왜?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꼴로 그 사내의 발 아래 엎드려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인과응보의 지옥도가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중이 책상 위로 손을 모은 채 느릿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만에 뵙는군요. 동성건설, 권기출 사장, 그리고 오복래 여사.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의 영혼은 완벽하게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뵙는군요. 동성건설, 권기출 사장, 그리고 오복래 여사. 강태중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그 건조한 인사말에 오복래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바닥의 카펫을 쥐어뜯듯 움켜쥐었어요.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이 어떻게 한성그룹이.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고급 한정식당에서 눈을 치켜뜨고 모욕을 퍼붓던 그 표독스러운 귀부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공포에 질린 한 마리 늙은 쥐새끼에 불과했죠. 강태중 이사장이 서윤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수준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자신들이 가장 잔인하게 짓밟았던 피해자라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모순. 오복래가 다급히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으로 카펫을 기며 강태중의 책상 앞까지 다가간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했어요. 이 이사장님, 아니 사돈어른,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사장님인 줄 알았더라면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제가 눈이 멀어서, 제가 미쳐서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오복래의 애원. 하지만 강태중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려놓은 채 서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은 접어두시지요. 그 말이 당신의 천박함을 더욱 증명할 뿐이니까. 사돈어른, 당신은 내가 한성그룹 회장인 줄 알았다면 굽실거리며 바닥을 기었겠지. 하지만 그저 다리 없는 가난한 호라비인 줄 알았기에 얼굴에 물을 끼얹은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상대의 지갑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면 당신은 기업가의 아내도 한 사람의 어미도 될 자격이 없는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강태중의 날카로운 일갈에 오복래의 입이 턱 막혔습니다.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정확한 팩트였으니까요.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끄끄거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파들파들 떨리는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 준혁입니다. 서윤이가 절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서윤이한테 한 번만 연락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서윤이한테 무릎 꿇고 빌면 내 딸 이름 입에 올리지 마라. 강태중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기질 같았던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섬뜩한 분노의 불꽃이 일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내 딸이 모욕당할 때 넌 침묵했다.
비겁하게 어미 치마폭 뒤에 숨어서 내 딸의 눈물을 모른 척했지. 넌 남자가 아니다. 그저 이 탐욕스러운 부모가 만들어낸 잘 포장된 불량품일 뿐이야. 준혁은 뺨을 얻어맞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죠. 강태중의 시선이 이제 넋이 나간 채 바닥에 굳어있는 권기출을 향했습니다. 권기출은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숨만 헐떡이고 있었어요. 권기출 사장. 네, 회장님. 당신은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군. 권기출이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이라니? 저렇게 거대한 인물을 내가 만난 적이 있었던가? 상견례 자리 말고 과거에 접점이 있었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강태중은 천천히 손을 들어 넓은 회장실의 한쪽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끝이 향한 곳에는 거대한 현대 미술품들 사이로 작고 초라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이 실장. 방 한 구석 그림자처럼 서 있던 이준영 실장이 소리 없이 다가가 그 액자를 떼어 권기출의 눈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액자 안에는 빛바랜 해양경찰청장 표창장과 함께 15년 전 어느 날짜에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권기출의 시선이 덜덜 떨리며 그 신문 기사로 향했습니다. 남해 앞바다 밀양 화물선 광명호 침몰 해경 구조대원, 자신의 다리와 맞바꿔 마지막 생존자 구조. 기사 속 흑백 사진에는 처참하게 구겨진 선체의 철제 비마레에 두 다리가 깔린 채 피투성이가 된 구조대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구조대원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밀어올려 살려낸 생존자가 구명보트에 무사히 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권기출의 뇌리 깊숙한 곳, 그가 평생을 바쳐 꽁꽁 숨겨두고 외면해왔던 심연의 기억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15년 전 IMF 여파로 첫 사업이 쫄딱 망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가족 몰래 야반도주를 결심했던 밤, 그는 낡은 소형 화물선 광명호의 밑바닥에 숨어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보에도 없던 최악의 폭풍우가 덮쳤고 배는 차가운 남해 바다 한가운데서 두 동강이 나며 침몰하기 시작했죠. 배의 하갑한 통로, 물이 허리춤을 넘어 목까지 차오르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던 권기출의 뒷덜미를 낚아챈 강인한 손이 있었습니다. 주황색 방수복을 입은 해경 구조대원이었어요. 구조대원은 자신의 산소호흡기를 권기출의 입에 물려주고 그를 끌어안다시피 하며 출구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와 구명보트로 몸을 던지려는 찰나 거대한 파도가 들이치며 배의 철제 크레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쾅! 무너지는 철골이 두 사람을 덮치려던 절대절명의 순간, 권기출은 살아야겠다는 짐승 같은 본능에 휩싸여 자신을 보호하려던 구조대원의 어깨를 발로 세게 걷어차 밀쳐버렸습니다. 그 반동으로 권기출은 바다로 몸을 날려 목숨을 건졌죠. 하지만 그에게 밀려 중심을 잃은 구조대원은 피할 틈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수톤짜리 철제 빔 아래에 하반신이 깔리고 말았습니다. 아! 구조보트 위에서 권기출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그 끔찍한 비명소리,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하지만 권기출은 자신이 그를 밀어버렸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다른 해경들에게 저 사람이 나를 구하려다 혼자 깔렸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 구조대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인간 이하의 쓰레기 짓을 했다는 죄책감을 마주하기 싫어서
그 기억 전체를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도려내 버렸던 겁니다. 설마. 권기출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다 못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액자 속 피투성이 구조대원의 얼굴에서 책상 뒤에 앉아있는 강태중의 서늘한 얼굴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강태중이 낮고 뚜렷하게 선고했습니다. 그래. 15년 전 이 두 다리를 통째로 받쳐서 기어이 살려낸 쓰레기가 바로 당신이었지. 권기출의 입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밀쳐버려 다리를 잃게 만든 생명의 은인. 그 은인을 버리고 도망쳐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세운 회사가 동성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그 은인의 얼굴에 가난한 장애인이라며 얼음물을 끼얹었고 자신의 아들이 그 은인의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완벽하게 짜인 신의 형벌이었습니다. 으아악! 권기출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찍기 시작했어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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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석 바닥에 이마가 지지겨져 붉은 피가 터져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개만도 못한 쓰레기 새끼입니다. 회장님,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아, 피투성이가 된 권기출이 강태중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 참혹한 진실을 곁에서 듣게 된 오복래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완벽하게 깨닫고는 눈을 희번덕거리다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혼절해버렸습니다. 준영 역시 부모의 끔찍한 과거와 눈앞의 지옥도에 정신을 놓은 채 헛구역질을 해대기 시작했죠. 방 안은 권기출의 절규와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강태중은 자신의 발끝을 붙잡고 오열하는 권기출을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 구두를 뒤로 한 걸음 물렸습니다. 당신을 원망한 적은 없었다. 강태중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당신의 그 이기심조차 내가 지켜내야 할 생명이었으니까. 내 두 다리를 잃은 것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다를 등진 내 본분이었고 내 명예였으니까. 권기출은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중의 눈빛이 영하의 온도로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15년 전 당신을 살려낸 대가로 내 딸이 그 식당에서 당신 아내에게 짓밟히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강태중은 손수건을 꺼내 권기출의 피가 묻은 자신의 구두 앞코를 닦아낸 뒤 손수건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이 실장, 네, 이사장님. 동성건설, 오늘부로 최종 부도 처리한다. 이 일가족의 개인 재산, 주식, 펀드, 평창동 자택까지 단 1원의 자산도 남기지 말고 전부 압류해서 찢어버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제발. 권기출의 처절한 비명이 최상층 복도를 찢어지게 울렸지만 강태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의자를 돌려 창밖의 한강을 응시했습니다. 거대한 심연의 포식자가 오만했던 사냥감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실에서의 그 끔찍했던 대면 이후 몰락은 문자 그대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생태계에서 심연의 황제가 내린 사형 선고는 단 하루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죠. 정확히 14일, 이준영 실장이 예언했던 바로 그 날짜에 동성건설은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돌려막던 어음이 터지고
H은행의 대출금 상환 기일이 지나자마자 채권단이 승량이 때처럼 몰려들었어요. 회사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현장 곳곳에 세워져 있던 크레인과 굴착기들은 고철 덩어리 취급을 받으며 압류당했습니다. 그 파멸의 칼날은 권기출 일가의 사유재산까지 무자비하게 도려냈습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내가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한정판 샹들리에란 말이야. 손대지 마. 평창동 대저택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오복래는 미친 사람처럼 거실 한가운데를 뒹굴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무표정한 집행관들은 그녀의 비명을 배경음악 삼아 최고급 가죽 소파에 대리석 식탁에 심지어 오복래의 명품백과 보석함에까지 가차없이 시뻘건 압류 딱지를 척척 붙여 나갔죠. 사모님,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되기 싫으시면 당장 비키십시오. 싸늘한 경고에 오복래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수백억 대의 자산가에서 하루아침에 단돈 10,000원 한 장 없는 완벽한 알거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세 사람은 옷까지 몇 벌만 챙긴 채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평소 권기출에게 굽실거리던 수많은 지인들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철저히 그들을 외면했죠. 일주일 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24시간 찜질방. 매캐한 땀 냄새와 눅눅한 수건 냄새가 진동하는 수면실 구석에 낡고 빛바랜 황토색 찜질복을 입은 세 사람이 유령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자야 해? 눈이 퀭하게 파인 준혁이 맥반석 계란 껍데기를 까며 훌쩍거렸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번듯한 엘리트 사원은 온데간데 없고 파혼당하고 회사마저 무단결근으로 해고당한 그는 완벽한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오복래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빛나던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거칠고 때가 타 있었죠. 권기출은 며칠째 깎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을 뜯으며 연신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강태중의 뼈가 으스러지던 소리와 내 딸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며 분노하던 서늘한 눈빛만이 무한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권기출 씨, 여기서 뵙는군요. 찜질방의 어수선한 소음을 뚫고 지극히 이질적이고 깔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기출이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자 완벽하게 다려진 맞춤 슈트 차림의 이준영 실장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캐한 찜질방 공기 속에서 그가 풍기는 차가운 코로데코롱 향기가 유독 날카롭게 느껴졌죠. 권기출은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실장님, 회장님께서 혹시 절 부르셨습니까? 죗값을 치르라면 감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제발 이 지옥에서만 꺼내주십시오. 이준영은 바닥에 엎드린 권기출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툭! 이게 뭡니까? 권기출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글자를 읽어 내려가던 권기출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이건 평창동 집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무상임대차 계약서? 그렇습니다. 이준영이 무표정하게 설명했죠. 경매에 넘어간 평창동 저택, 저희 한성재단에서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의 지시로 그 집을 당신들 일가에게 평생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일 당장 짐 싸서 다시 평창동으로 들어가시죠. 순간 넋이 나가 있던 오복래의 눈에 생기가
확 돌았습니다. 그녀가 준혁의 팔을 부여잡고 소리쳤어요. 여보, 들었어? 집을 돌려준대. 우리가 살던 그 대저택을. 회장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야. 서윤이 아버지가 그래도 사돈될 뻔한 인연이라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 거라고. 준혁 역시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안도했습니다. 집만 있다면, 그 으리으리한 평창동 집만 있다면 다시 어떻게든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권기출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비즈니스 바닥을 굴러본 장사꾼이었어요. 그 잔혹하고 철저했던 강태중이 자신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밟아 뭉갠 그 포식자가 이토록 자비로운 용서를 베풀 리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실장님 조건이 뭡니까? 회장님께서 왜 저희에게 이런 과분한? 권기출의 물음에 이준영의 입가에 처음으로 비릿하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용서라니요. 착각이 심하시군요. 이준영은 구두굽으로 바닥을 톡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서윤 아가씨의 근처 반경 10km 이내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 것. 둘째, 당신들 가족은 죽는 날까지 평창동 그 집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이면 계약으로 묶어두었으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세를 주거나 팔아넘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팔거나 세를 줄 수 없다고요? 오복래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거주만 허락된 공간이죠. 이사장님의 전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영이 허리를 살짝 숙여 권기출의 귓가에 대고 악마의 선고처럼 속삭였습니다. 평생 그 거대한 집에서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갇혀 살아라. 화려한 빈 껍데기 속에서 매일매일 너희의 오만함이 부른 파멸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내린 형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권기출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싹 가셨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 무상임대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강태중식 복수의 끔찍한 진면목을 깨달았습니다. 평창동의 300평짜리 최고급 대저택. 그곳은 으리으리하고 화려하지만 유지비만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었습니다. 한 달 기본 관리비만 수백만 원. 한겨울에 난방을 돌리고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려면 수천만 원이 우습게 깨지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저택을 팔 수도 방 한 칸을 세줄 수도 없는 상태. 신용불량자가 된 그들이 밖에서 막노동을 해봤자 그 돈은 고스란히 저택의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는데 탕진될 것이 뻔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긴다면 그 거대한 대리석 궁전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끔찍한 무덤이 될 터였죠. 거리에 나앉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한 합법적인 감옥. 오복래가 자랑에 마지 않던 그 알량한 부와 껍데기 안에 평생 그들을 가두어 말려 죽이겠다는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권기출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샜습니다. 이준영은 서류 봉투를 툭 치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보안업체 직원이 가서 저택의 지문 인식을 풀어드릴 겁니다. 부디 그 화려한 집에서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길. 이준영이 떠난 자리에는 완벽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오복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죠.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평창동의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웅장한 철제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지만 마당에 아름답던 조경수들은 관리가 안 돼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넓고 휑한 공간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가구도 카펫도 샹들리에조차 모조리 압류당해 뜯겨나간 거실은 말 그대로 서늘한 콘크리트 동굴 같았습니다. 전기가 끊겨 조명조차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을밤의 냉기가 대리석 바닥을 타고 발끝으로 스며들었죠. 여보 추워. 오복내가 텅 빈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자랑할 사람도 뽐낼 가구도 없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 쫓았던 오만과 허영이 결국 자신을 얽아매는 관짝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권기출은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선 이곳만은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심연이었습니다.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복수가 아니야. 내가 끝까지 내 모습을 유지하며 놈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을 보게 하는 것이 진짜 복수지. 자신을 바다의 죽음에서 건져 올렸던 그 남자는 이제 자신들을 육지의 가장 화려한 무덤 속에 생매장해 버렸습니다. 준혁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윤에게 돌려받았던 차갑게 식어버린 약혼 반지만이 위태롭게 쥐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반지를 팔아 빵을 사 먹는다 한들 이 끔찍한 감옥에서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뿌린 씨앗이 가장 정확하고 잔혹한 형태로 제자리로 돌아와 싹을 틔운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권기출 일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동성건설의 이름은 업계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그들의 몰락은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잠시 오르내리다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람의 악의와 오만이 만든 흙탕물은 결국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그 사이 서윤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사재를 털어 남몰래 운영해 오던 한성해양구조 및 유가족 지원 재단의 기획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아버지가 15년 전 바다에서 두 다리를 잃은 후 평생을 바쳐 지켜온 또 다른 의미의 생명줄을 이제는 딸인 서윤이 함께 쥐고 걷기로 결심한 것이죠. 어느 늦가을의 오후 재단 사무실 안에서는 작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제가 그렸어요. 상어랑 싸우는 바다의 기사님이에요. 8살 난 꼬마 아이 지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3년 전 남해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로 해양경찰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이었어요. 강태중은 지우의 아버지가 순직한 이후 남겨진 가족의 생계와 지우의 학비 전액을 남몰래 후원해 오고 있었죠. 휠체어에 앉은 강태중이 스케치북을 받아들고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기사님이 아주 늠름하게 생겼네. 다리도 아주 튼튼해 보이고 말이야. 당연하죠. 우리 아빠처럼 슈퍼맨이니까요. 이사장님도 슈퍼맨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이사장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바다의 기사님이라고요. 지우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한 강태중의 거친 손이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광경을 문가에서 지켜보던 서윤의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한 온기가 번져나갔어요. 서윤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 사람인지를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심연의 포식자라 불리며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던 그 서늘한 권력은 사실 이렇게 힘없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벼려온 방패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후 업무를 마친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광안리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바다와 하늘을 온통 붉고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선선한 가을 바닷바람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트려 놓았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밀며 해변을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어요. 철썩 차아. 먼 바다에서 밀려온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모래사장을 적시고는 이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쓸려 내려갔습니다. 일정한 파도 소리를 듣고 있자니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빠. 서윤이 휠체어 옆으로 걸음을 옮겨 아버지와 시선을 맞추며 불렀습니다. 이 실장님한테 들었어요. 그 사람들 집 아빠가 경매로 낙찰받아서 평생 살게 해줬다고요. 강태중은 시선을 수평선에 둔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쯤 아마 그 크고 텅 빈 집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벌벌 떨며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겠지. 다 뺏고 길거리로 내쫓아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아빠 성격에 확실하게 숨통을 끊을 줄 알았는데 왜 굳이 그 집이라는 껍데기를 남겨주셨어요? 서윤의 질문에 강태중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길거리로 내모는 게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내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않았을 거다. 그냥 시장의 논리대로 무너지게 내버려두면 그만이었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의 짠내와 소나무 향이 섞인 부산 특유의 바람이 두 사람의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서윤아, 누군가를 진짜로 망하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돈이나 지위를 뺏는 게 아니란다. 스스로 쌓아 올린 탐욕의 모래성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매일 눈을 뜰 때마다 뼈저리게 확인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지옥이지. 서윤은 묵묵히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이야. 상대를 짓밟고 파멸시키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내가 끝까지 내 원칙을 지키고 내 기품을 잃지 않는 것. 짐승들을 상대한다고 해서 나까지 짐승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빠가 살아가는 방식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란다. 짐승을 상대한다고 나까지 짐승이 되지 않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수련식당에서의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복내가 던진 차가운 얼음물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도 아버지는 분노로 날뛰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른 뒤 직원이 건넨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는 그 수건을 아주 반듯하게 정갈한 사각형으로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었죠. 아빠. 서윤의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아빠 얼굴에 물을 맞았을 때 왜 안 무너지셨어요? 화도 안 났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거야? 강태중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방금 전 지우를 바라보던 때처럼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어요. 내가 거기서 무너지고 소리를 지르면 내 뒤에 서 있는 네가 더 비참하고 힘들 것 같아서 그랬지. 그 한마디에 결국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도 수백억의 돈을 굴리는 냉혹한 사업가도 아니었어요. 그저 세상 무엇보다 딸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바보 같을 만큼 깊고 거대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진짜 반칙이야. 서윤이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아버지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강태중은 소리내어 껄껄 웃으며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강태중이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수건을 각 맞춰서 예쁘게 접을 때 아빠는 이미 속으로 생각했지. 아, 이 싸움은 내가 완벽하게 이겼다고 말이야. 스스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이 거대한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없거든. 서윤도 결국 눈물 맺힌 얼굴로 활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아빠. 서윤이 맑게 갠 하늘과 황금빛으로 부서지는 바다를 번갈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든든한 우산이 되어줘서, 그리고 나를 그 진흙탕에서 꺼내줘서. 하지만 강태중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다, 서윤아. 아빠는 내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평생 막아주는 우산도 아니고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도 아니야. 그는 자신의 무릎 아래 텅 빈 바짓가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빠는 그저 네가 언젠가 홀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피하지 않고 그 거친 파도 위에 꼿꼿하게 두 발로 서서 멋지게 파도를 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일 뿐이지.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테니까. 먼 바다에서 날아온 갈매기 한 마리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선회하며 힘차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파도는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뿌린 악의의 씨앗도 선의의 씨앗도 결국에는 파도를 타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이죠. 돈과 오만에 눈이 멀어 타인을 짓밟았던 자들은 결국 자신이 만든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혀 숨을 헐떡이고 있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은 이렇게 넓고 눈부신 파도 앞에 당당히 마주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휠체어 손잡이를 다시 꼭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손끝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모래사장 위를 걷고 있음에도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가자, 아빠. 오늘 저녁은 내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해물탕 쏠게. 오, 기획팀장 첫 월급 턱인가? 비싼 거 먹어도 되냐? 당연하지. 전복 제일 큰 걸로 시켜줄게. 부녀의 경쾌한 대화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붉게 타오르는 저녁 하늘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내일이면 다시 찬란하게 떠오를 태양을 품은 광안리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마르지 않을 깊고 거대한 심연의 위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상대의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재력이나 권력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만함의 씨앗이 결국 파멸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뱉은 말과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